이번 시간에는 2025년도 2회 기출문제랑 2024년도 1회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과학적 연구 방법 5가지 쓰시오. 처음에보다 논리성, 기본 이론에 근거하여 개념과 판단이 모순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전개한다. 논리성. 객관적이어야 되죠. 객관성, 절차 등을 통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 객관성. 당연히 또 뭐 있죠? 간결성. 많이 했죠. 최소한의 변수를 이용하여 변수 이용 최대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간결성. 그 다음에 수정 가능성. 항상 기존 이론 연구 결과는 비판되고 당연히 좋은 이론이 나오면 수정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 가능해야 된다. 수정 가능성. 비판되고 수정이 가능해야 된다. 5번째, 일반성, 보편성이죠. 경험을 통해 얻은 사실로 보편적 원리를 추구. 6번, 상호주관성, 간주관성. 다른 목적, 시각을 가지더라도 연구 방법이 뭐죠? 동일하면 당연히 같은 결론에 이뤄야 한다. 그래서 6가지 적어놨는데 5가지 적으시오 할 때는 우리가 잘 외워지는 거 5가지 쓰시기 바랍니다. 과학적 연구 방법 잘 나오니까 앞 글자를 우리 논객, 간수, 일상. 논객이 간수가 되기 위해서 일상을 잘 보내야 된다. 논객, 간수, 일상. 약간 유치하지만 이렇게 외워두시면 또 쓸 때 앞 글자 해서 또 풀어 쓰시면 금방 기억이 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또 알고 있는 방법대로 외우셔도 되고요. 비슷한 문제로 또 뭐가 있다? 과학적 조사의 목적. 5가지 쓰시오. 설명하시오. 탐기설, 예통. 제가 페이지 수 적어놨으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2번 구조와 비구조와 면접 개념 차이점 설명하시오. 당연히 구조화는 뭐다? 틀이 정해져 있는 거다. 미리 작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정해진 순서와 방식대로 진행하는 면접이다. 양적 조사에 적합하죠. 비구조화, 당연히 질문의 내용이나 순서를 정해두지 않고 응답자와 사고 작용을 통해 유연하게 하는 거죠. 유연하게 진행하는 면접이다. 질적 조사에 적합하다. 여기까지는 안 적어도 됩니다. 차이점은 뭐다? 구조화 면접은 신뢰도나 비교 가능성이 높으나 심층 면접이 어렵다. 심층적인 파악이 어렵다. 비구조화는 당연히 타당도와 유연성은 높으나 결과의 표준화나 통계적 처리가 당연히 어렵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3번 전화 면접 시 조사원의 자질 5가지 쓰시오. 이런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원 잘 나오죠. 조사원. 첫 번째, 표준어 사용 및 정확한 발음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쓰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2번째,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3번째, 인내심과 끈기가 있어야 된다. 중립성을 유지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규정을 잘 준수해야 된다. 조사 업무에 대한 협력을 잘해야 된다. 조사 방법은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수행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나는 거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거 5가지 쓰시면 됩니다. 3-1번 조사관리, 실사관리, 조사원의 정의. 또 비슷한 문제 적어놨으니까 확인하시고 176조 조사원의 일반교육 3가지. 일반교육은 뭐다? 조사와 조사 과정에 대한 개발 교육을 해야 되고 일반교육. 그 다음에 조사원의 역할 및 책임교육, 조사원의 자세교육 3가지 쓰시는 거 연습하시면 되죠. 177조 또 면접 조사 시 조사자가 주의할 사항 3가지 179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질감 느끼지 않게 어떻게 한다? 복장이나 언어 사용에 유의.
당연히 또 충분한 친밀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됨을 알려준다.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한다. 응답 내용을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적는다. 그래서 또 자신 있는 거 3가지 적으시면 됩니다. 또 비슷한 문제 또 있죠. 조사원의 교육 의미와 필요성 3가지 183쪽 확인하시고 계속 쓰는 연습을 넣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 시험 볼 때 잘 볼 수 있다. 또 있죠. FGI 정성조사를 진행하는 진행자에 대해 설명하고 진행자가 갖추고 있어야 하는 역량 3가지 197쪽 같이 헷갈리지 않게 쓸 수 있어야 된다. 4번 인터넷 조사 장단점을 쓰시오죠. 4가지 쓰시오. 장점은 뭐다? 당연히 저비용이죠. 효율이 높죠. 비용이 적게 든다. 그렇게 일단 1번 쓰셔도 되고 신속하다, 빠르다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신속하다 당연히 인터넷 조사하다 보니까 익명성 보장이 잘 된다. 익명성 보장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사진이나 동영상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적 자료 활용이 잘 된다. 당연히 장점 어렵지 않죠. 단점으로는 뭐다? 당연히 인터넷 사용자만 하다 보니 한정되어서 일반화가 어렵다. 표본의 대표성이 부족하다. 2번째, 낮은 응답. 낮은 응답이다. 낮은 응답이 많다. 그렇게 적으셔도 되죠. 응답 환경을 통제할 수 없어서 성의 없는 답변이 발생한다. 중복 응답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적으셔도 되고 기술적인 문제로 컴퓨터가 이상이 있거나 브라우저 환경이 조금 이상이 생기면 조사가 갑자기 인터넷이 끊어지면 중단될 수도 있다. 단점을 우리가 생각하는 한도 내에서 적으시면 됩니다. 어렵지가 않다. 또 비슷한 문제 온라인 조사 시 보다 고려사항 3가지 쓰시오. 당연히 모집단과 표본 집단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겠죠. 정확하게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온라인 조사할 때는. 그 다음에 전격한 응답자가 맞는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죠. 다른 사람이 또 응답할 수 있으니까 그 통제가 또 돼야 된다. 고려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응답자가 한 명당 한 번만 응답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러 번 대답하게 되면 또 오류가 생기거나 우리 조사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방형 질문보다는 뭐를 많이 쓴다? 회사용 많이 쓴다. 개방형으로 막 온라인으로 조사하다 보면 그냥 끊어버립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다. 또 비슷한 문제 뭐가 있죠? TV 시청 중 전화 여론조사 문제점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왔으니까 반드시 확인하고 가시겠습니다. 또 전화조사 시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쓰시오. 페이지 다 적어놨으니까 확인을 꼭 하시고 쓰는 연습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5번 가설 평가 기준 5가지 이것도 잘 나오죠. 147조 당연히 또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된다. 논리적으로 간결해야 된다. 계량화 가능해야 된다. 다른 가설이나 이론과 높은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연구 문제 정답에 대한 잠정적인 추정이므로 뭐가 높아야 된다? 개연성이 높아야 한다. 개연성이 높아야 한다. 가치 중립적이어야 한다. 일반화가 가능해야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본인이 잘 쓸 수 있는 거 5가지 쓰시면 됩니다. 길게 안 쓰시고 핵심만 적으셔도 됩니다. 쓰시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일이 다 설명은 안 해도 된다. 우리가 아까처럼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된다.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신 있게 쓰시면 됩니다. 또 6번 이것도 잘 나옵니다. FGI 잘 나오죠 요즘.
FGI 개념과 장단점 또 두 가지 쓰시오. 개념은 뭐다?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개념은 뭐다? 소수 6명 내지 12명의 응답자를 한 자리에 모아서 특정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게 하는 질적 조사 방법이다. 이렇게 개념은 적으시면 되겠죠. 장점은 뭐가 있냐? 면접 도중에 또는 마무리 후 자료를 바로 활용하여 문제에 관한 신속한 해답을 구할 수 있어 조사가 빠르게 진행된다. 이렇게 되면 되죠. 신속한 해답을 구할 수 있어 조사가 빠르게 진행된다. 장점. 앞에 거는 생각이 안 나면 안 적으셔도 되고 본인이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문제의 핵심을 심층적 또는 탐색적으로 접근하고 유연성 있게 풀어갈 수 있다. 그룹 면접이니까 심층적 또는 탐색적으로 접근, 유연성 있게 풀어갈 수 있다. 세 번째,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해 설문지법 등에서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의견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네 번째, 즉각적인 추가 질문이 가능하고 참석자 반응에 따라 질문을 보완하거나 참석자의 반응에 따라 질문을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자, 두 가지씩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가 잘 외워지는 거를 두 가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보통 세 가지 또 적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세 가지 정도 알고 계시면 좋다. 단점도 똑같이 적으시면 되는 거죠. 당연히 보다 전체 모집단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조사 진행자의 역량 부족 등으로는 우리가 또 신뢰성이 부족해질 수 있다.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 조사 진행자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또 적으셔도 되죠, 당연히. 세 번째, 소규모 그룹을 대상으로 하므로 개인의 특성에 맞는 질문을 묻거나 개인의 반응에 대한 적절한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적으셔도 되죠. 개인의 특성에 맞는 질문을 적절한 대응이 추구하기 어렵다. 짧게 적으셔도 됩니다. 네 번째, 집단 구성원의 자유로운 토론으로부터 다양한 조사 결과가 도출되므로 다양하죠. 그룹을 하다 보니까 결과 분석과 해석이 쉽지 않죠. 개인 1대1보다는 당연히. 그래서 결과 분석과 해석이 쉽지 않다. 이렇게 적으셔도 되죠. 그래서 단점도 반드시 알아두시고 FGI 요즘 잘 나오니까 FGI 또 비슷한 문제 또 뭐가 있죠? 많이 있습니다. FGI를 설명하시오. 또 있습니다. 설명하시오. 110조.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설명하시는 거죠. 개념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또 비슷한 문제, 집단조사 다릅니다. FGI랑. 집단조사의 개념을 설명하고 또 장단점 두 가지씩 쓰시오. 확인하시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연습, 방법은 없다. 본인이 연습을 해야 된다. 또 뭐 있죠? 온라인 FGI죠. 이번에 온라인 FGI 정성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개념 적고 장점, 단점 세 가지씩 제시하시오. 확인하고 한번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우리가 적어야 된다. FGI 집단조사 헷갈리지 않게 다르니까 온라인 FGI 정성조사 이건 온라인으로 하는 거잖아요. 다르죠. 네 번째 또 뭐 있다? FGI 정성조사와 양적조사를 어떻게 하죠? 조사 대상이나 조사 수단, 조사 결과 측면에서 각각 비교해서 적는 겁니다. 이것도 181쪽 보시면 확인할 수 있고 적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또 뭐 있다? FGI 정성조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념, 가이드라인을 설계 시 고려사항 3가지 이것도 또 보시고 계속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같이 보시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이번엔 7번, 6-7번 심층 인터뷰 정의하고
장단점을 두 가지씩 쓰시오. 이거는 제가 문제를 좀 수정했습니다. 우리 203페이지를 보시면 심층 인터뷰, 정성조사, 설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되게 답이 길어지고 좀 복잡해지니까 문제를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심층 인터뷰를 알아야 되니까 심층 인터뷰 정의하고 개념, 장단점 두 가지씩 쓰시오. 정의는 뭐다? 조사원과 면접자와 응답자가 1대1 면접을 통해 응답자의 내면에 있는 심층적인 동기나 태도, 신념 등을 파악하는 질적 조사이며 비구조화된 면접 방법이다. 이게 중요하죠. 질적 조사이며 비구조화된 면접 방법이다. 정의. 장점은 뭐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주제를 어떻게 하죠?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고 응답자의 또 뭐죠? 키워드죠. 비언어적 반응, 관찰이 가능하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단점이 뭐죠? 당연히 심층 면접이다 보니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화가 당연히 어렵겠죠. 조사원의 주관이나 편견이 개입될 수 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층 인터뷰도 나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나오죠. 신뢰도도 중요합니다. 신뢰도 높이는 방법 5가지 뭐 있죠? 측정 도구를 표준화한다. 측정 도구를 표준화한다. 항목수를 유사한 항목수를 측정한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세 번째, 모호한 문항을 당연히 제거한다. 모호한 문항을 제거한다. 네 번째, 조사원을 교육을 해서 조사원 간의 오차를 줄이는 거죠. 일괄적인 교육을 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표준적인 교육을 하는 겁니다. 조사원의 교육. 또 뭐 있죠? 중요 문항은 어떻게 한다? 재질문 해보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나오면 당연히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중요 문항, 재질문 5가지 적으시오. 또 비슷한 문제 뭐가 있습니다. 신뢰도 하면 우리가 뭐 있다? 신뢰도 측정 방법 중 재조사법, 반분법 잘 나옵니다. 이 신뢰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신뢰도 확인하시고 또 신뢰도와 개념 알아야 되죠. 타당도, 개념, 신뢰도는 뭐다? 일관성.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실제로 얼마나 잘 반영하는가 그 개념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또 뭐가 있다? 신뢰도 평가 방법 중 재검사법, 재검사 개념을 또 어떻게 하죠? 개념 알아야 되고 이 방법의 한계점 2가지 설명하는 것까지 우리가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8번 서스톤 척도. 우리가 서스톤 하면 뭐다? 서등 등간 척도죠. 등간 척도의 개념과 장단점 1가지씩 쓰시오. 120페이지 기출보건 7회 7번. 서스톤은 뭐다? 개념 적을 수 있어야 되죠. 어떤 사실에 대해 가장 비우호적인 태도와 우호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양극단을 구분하여 등간적으로, 이게 중요하죠. 등간적으로 수치를 부여하는 척도로 등연 등간 척도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서스톤은 우리 기본서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또 봐야 되죠. 확인해야 되니까. 우리 기본서 페이지 148 149쪽에 나와 있습니다. 서스톤 오른쪽에 그래프 있죠. 이거 확인하시고 이런 척도값 1번부터 7번까지 부여되고 1번부터 7번 확인하시고 가중치를 부여한 등간 척도의 일종이다. 가중치. 그래서 장점은 뭐다? 많은 문항들 중 특정 변수와 관련된 문항이 선정되므로 문항의 선정이 정확하다. 그 다음에 리커트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간격이 동일하지 않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간격이 동일하지 않은 거죠. 등간이 간격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주요 항목들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장점. 단점으로는 뭐다?
리커트 척도보다 작성 과정이 복잡하다. 동일한 수의 문항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리커트 척도보다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적으셔도 됩니다. 과정이 복잡하다. 리커트 척도보다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평가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험이나 지식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므로 편견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 단점, 서스톤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등간 척도다, 등 중요하죠. 또 어떤 문제가 나왔냐? 8-1 보면 148조 기출 보건 문제입니다. 서스톤 척도의 개발 과정을 또 어떻게 한다? 4단계로 설명하시오. 첫 번째, 다수의 질문 문항으로 응답 범주를 구성한다. 두 번째, 사전 문항 평가자들에 의해 예비 문항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한다. 예비 문항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한다. 세 번째, 선호 수준에 따라 5개, 7개, 11개 등 간격 범주로 나눈다. 네 번째, 평가자들이 평정한 평균과 표준 편차에 근거해서 동일 간격이 되는 복수의 최종 진술문을 통해 최종 문항을 선정한다. 이렇게 4단계 이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써서 나오면 나올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두 가지. 비슷한 문제. 총합 고정 척도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총합 고정 척도법 들어보셨죠?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본서 또 한번 가셔야 됩니다. 한번 확인하고 기본서 144페이지 척도 구성 방법에 뭐가 있다? 비교 척도 구성. 두 번째 뭐가 있죠? 또 비비교 척도 구성이 있죠. 우리가 비교에는 뭐가 있다? 비교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세 가지. 비교 뭐가 나온다? 순위법 나오고 비교하니까 순위, 그 다음에 쌍대 비교법. 세 번째 여기에 고정 총합 척도법이 나옵니다. 기출문제 이론 필기에도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비교, 비비교, 종류. 그래서 총합 고정 척도는 뭐다? 응답자에게 부여된 먼저 개념을 써주는 게 좋죠. 개념을 써주고 응답자에게 부여된 일정한 총점을 평가 대상이 되는 여러 속성들의 중요도나 선호도에 따라 배분하게 하여 각 항목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각 항목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특징은 뭐가 있다? 응답자가 직접 수치를 부여함으로 결과값은 비율 척도의 성격을 갖는다. 비율 척도라고 그랬죠? 비율 척도 성격, 직접 수치를 부여함으로. 두 번째, 항목 간의 상대적 비중을 한눈에 파악하기 유리하다. 파악하기 유리하다. 세 번째, 평가 대상이 많아지면 응답자의 계산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응답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특징. 세 가지 적으셔도 됩니다. 짧게 적으셔도 됩니다. 또 비슷한 문제 또 뭐가 있다? 그 다음에 보가더스가 개발한 사회거리 척도 이것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164조 확인하시고 계속 반복 연습. 자, 이번에 9번 비확률 표본 추출 확률 표본 추출 나오면 제가 뭐라 그랬죠? 눈을 동그랗게 크게 떠야 된다. 아주 중요하다. 특징 5가지 뭐죠? 비확률, 확률과 비교해서 비확률 당연히 표본 설계가 어떻다? 용이하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사회조사에 널리 사용. 특징이죠. 조사 대상이 뽑힐 확률을
알 수 없으므로 표본의 모집단 대표성을 산출할 수 없다. 표집 오차를 추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표본 분석의 결과에 일반화 제약이 따른다. 일반화가 어렵다. 네 번째, 조사 결과에 포함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조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다. 다섯 가지, 반드시 확률, 비확률, 특징, 종류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확률의 특징, 종류별로 특징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아주 중요하다. 1순위입니다. 1순위. 비슷한 문제 뭐가 있죠? 확률, 표본, 추출법의 특징 4가지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확률의 특징이 종류인 집락, 표본 추출의 장단점 또 쓸 수 있어야 되죠. 집락, 체계적, 장단점 3가지 계속 나옵니다. 또 뭐 나오죠? 층화, 장단점 2가지 또 특징 3가지까지 나왔으니까 최소 3가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3가지 층화. 또 6번째, 단순 무작위 추출법 개념 장단점 2가지 계속 나오죠. 또 집락, 이번엔 절차입니다. 절차와 장단점 2가지. 또 뭐죠? 뭐 있죠? 확률 표집 방법 3가지 설명하시오. 3가지 쓰고 단순 무작위, 층화, 개통, 집락 4가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3가지 쓰고 설명하기. 또 층화랑 집락 비교하는 거 잘 나옵니다. 집단 내 동질, 이질 키워드죠. 키포즈죠. 비교하면서 설명하시오. 또 층화 표본 추출 방법의 과정 3단계로 쓰시오. 과정. 또 확률 표본 추출법과 비확률 표본 추출법의 종류를 쓰시오. 이런 거 나오면 아주 땡큐죠. 종류를 나열하면 되니까. 또 뭐 있죠? 확률 표본 추출 방법과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의 특징 각각 쓰는 겁니다. 특징 4가지씩. 비확률 각각입니다. 각각 또 4가지, 비확률 4가지 특징을 쓰는 겁니다. 또 계속 나오죠.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 비확률을 반드시 비교 문제나 각 종류별로 특징 봤을 때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 10번 참여 관찰 특징 4가지. 참여 관찰 뭐죠? 관찰하고자 하는 현상을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어렵지 않습니다.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관찰한다. 비언어적 상황의 자료 수집이 용이. 또 참여로 인한 동조 현상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행위의 의미나 맥락을 깊게 이해할 수 있다. 4가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비슷한 문제 또 뭐가 있다? 단점 쓰기. 단점 3가지 서술하시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참여 관찰 단점. 또 참여 관찰의 종류 4가지 쓰고 설명. 완전 관찰자 완전.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 확인 반드시 하시고. 2025년도 2회 필답형 기출 문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미성년자 성매매 인식조사 시 적합한 표본 추출 방법과 그 이유. 당연히 어떻게 된다? 눈덩이죠. 눈덩이 표시법을 써야 된다. 적합한 방법은 눈덩이. 이유는 뭐다? 대상자가 소수이고 숨어있는 모집단의 명부를 당연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는 사람 통해서 계속 눈덩이처럼 불려간다고 해서 우리가 눈덩이 표집입니다. 이유는
모집단의 명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두 번째, 조사가 당연히 주제가 뭐하죠? 민감하죠. 민감하여 응답자를 찾기 어렵고 조사하려고 해도 잘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확보된 응답자의 소개나 추천을 통해 표본을 확장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유를 적으시면 되겠죠. 비슷한 문제가 뭐가 나왔습니까? 눈덩이 표집의 의 적고 눈덩이 표집 뭐다? 사례를 설명하시오. 이것도 나왔습니다. 중요하다. 2번 사전조사와 예비조사 또 나오죠. 예비조사 비교하는 문제 나오죠. 사전조사와 예비조사의 의의를 적고 차이점. 사전조사는 뭐다? 질문지의 문항 구성이나 단어 선택 등을 수정하기 위해서 질문지를 미리 본조사와 똑같은 방식과 절차로 시험해 보는 겁니다. 구성, 단어 선택 등을 수정하기 위해 소수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미리 시험해 보는 것. 예비조사는 뭐다? 본격적인 조사 전 연구 설계 전반 점검하기 위해 수행하는 탐색적 조사다. 차이점은 뭐다? 목적에서 보면 사전조사는 질문지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고 예비조사는 연구의 문제 형성이나 설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 대상은 뭐다? 대상에 있어서는 실제 조사 대상과 유사한 소수를 대상으로 하죠. 그러나 예비조사는 대상의 제한이 적다. 시기적으로 보면 사전조사는 질문지 초안 작성이 완료된 후 실시하는 거고 예비조사는 연구 초기 단계, 즉 설문 작성 전에 실시한다. 세 가지 차이점, 목적이나 대상이나 시기에 적으시면 좋습니다. 적으시고 또 비슷한 문제는 뭐가 나왔다? 예비조사, 탐색조사 알아야 되고 탐색조사 알아야 되죠. 사전조사 개념을 설명하는 겁니다. 탐색조사까지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쓰시고 또 두 번째 사전조사에 의의 설문지 수정 시 수정할 때 고려사항 설명하시오.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페이지 다 적어 놓으셨으니까 문제 풀면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번 면접조사와 비교하여 면접조사랑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해서 우편조사 장단점을 세 가지 쓰시오. 우편조사 어렵지 않죠? 장점보다 직접 만나기 어려운 대상을 조사할 수 있다. 니은 두 번째 조사 대상자의 주소만 알면 어느 지역이든 조사할 수 있으므로 조사 대상 지역이 제한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조사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특히 멀리 떨어져서 조사 비용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적으셔도 되죠. 줄일 수 있다. 응답자에게 익명성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다. 우편조사 당연히 안 보이니까. 장점이죠. 단점보다 당연히 우편으로 보내다 보니 응답률이나 회수율이 당연히 낮겠죠. 면접원이나 질문자가 따로 없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응답자가 질문 내용에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정확한 조사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 정확한 조사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 이렇게 짧게 쓰셔도 됩니다. 단점. 그래서 세 번째는 응답 내용이 모호한 경우 응답자에 대한 해명의 기회가 없다. 응답 내용이 모호한 경우 해명의 기회가 없다. 네 번째, 응답에 대한 통제와 주의 환경, 응답 시기 확인이 어렵죠. 어떻게? 당연히 안 되죠. 우편 조사 보니까 주의 환경이 어떤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장단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사에 문제들 자주 나옵니다. 이것도 단골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우편조사, 전화조사, 면접조사, 서로 비교, 장단점 세 가지. 또 우편조사 비교하여 면접조사 장단점, 면접조사, 우편조사와 비교하여 또 이번엔 전화조사
장단점. 이번엔 우편조사 장단점 4가지 쓰시오.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인터넷 조사 문제점 해결 방안 쓰시오. 나왔죠, 문제가. 기출 보호 문제 11회 148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문제. 문제점은 뭐다? 당연히 문항이 많고 복잡한 경우 당연히 응답률이 낮아지거나 떨어지죠, 당연히. 응답 대상자의 온라인 접속자 한정되죠. 한정되니 뭐가 어렵다? 당연히 일반화가 어렵다. 컴퓨터 사양이나 브라우저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보안 방법은 뭐다? 온라인이나 오프도 같이 한다. 두 번째, 질문 문항을 좀 짧고 명료하게 한다. 길면 조사 안 합니다. 응답자도 귀찮아가지고 안 한다. 질문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당연히 폐쇄형 질문을 많이 사용한다. 이것도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인터넷, 온라인. 비슷한 문제가 뭐가 있다? 온라인 FGI 정성조사 설명하고 장단점 3가지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매개변수, 선행변수, 억제변수, 외적변수 각각 의미를 적으시오. 109쪽에 나와있고 매개는 뭐다? 중간에 있는 거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가운데 있어서 독립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뭐다?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해주는 변수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선형변수는 선행변수로 생각하시면 되죠. 인과관계에서 뭐에 앞선다? 독립변수에 앞서면서 독립변수의 유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이다. 이렇게까지 알고 계시면 되죠. 억제는 뭐다? 억제. 관계가 있는데 뭐라고 그랬죠? 필기 때 억제하고 있는 거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서로 관계가 있는데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내는 변수로 억압변수라고도 한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서로 관계가 있는데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는 변수. 를 억제변수라고 합니다. 외적변수는 뭐다? 허위변수죠. 허위변수. 허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허위니까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원인변수가 결과변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도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변수이다. 이렇게 적으셔도 되죠. 짧게. 관계가 없으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변수이다.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변수. 6번 질문자가 응답자로부터 충분한 답을 얻지 못했을 경우 보다 충분한 결과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을 뭐라고 그랬죠? 프로빙. 기술에 대해 정의하고 설명하시오. 정의는 뭐다? 면접조사에서 응답자의 대답이 불충분하거나 정확하지 않을 때 추가로 질문하고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한 기술이다. 이것을 우리가 프로빙이라 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설명은 어떻게 한다? 프로빙은 응답자가 폐쇄식 질문에 답을 하였다면 폐쇄식 질문에 뭐라고 했을 때 네, 아니요. 그렇게만 짧게 대답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 답과 관련 있는 의문을 탐색하는 보조 방법이다. 보조 방법이다. 두 번째,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 방향을 지시하는 등 방향을 지시, 답변의 정확성 판단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세 번째, 다른 대답은 어떻겠냐며 예시를 들어보면서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질문해서는 안 된다. 3가지까지 안 적으셔도 되고 2가지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프로빙 중요하죠. 우리가 조사할 땐 항상 면접자들은 프로빙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
개념적, 조작적 정의. 예시를 들어 설명하시오. 예시를 들어. 개념적 정의는 뭐다? 어떤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보편적인 언어를 사용, 이론적이고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만 또 적으셔도 되죠. 보편적 언어를 사용하여 이론적이고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예로 소득, 뭐죠? 어떤 일을 한 결과를 얻은 이익. 무게는 뭐다? 물체 중량이다. 이렇게 하면 개념적 정의가 되는 거죠. 또 조작적 정의는 뭐다? 특정 구성 개념이나 잠재 변수의 값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할 내용이나 측정 방법을 어떻게 한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예로는 소득은 월, 얼마, 신앙심은 뭘로 하죠? 종교 행사에 참여 횟수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횟수. 소득은 월, 얼마.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개념적이랑 조작적. 우리 필기 때도 많이 나왔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도 한번 봤지만 리커트 척도의 의미 적고 구성 단계 4가지. 리커트는 뭐다?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여러 문항의 점수를 합산 측정하는 척도다. 그래서 총합평점 척도라고 하는 겁니다. 구성 단계로는 우리가 뭐다? 문항을 작성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응답을 수집. 표본의 각 문항에 대해 찬성, 반대의 강도. 보통 5종으로 표시를 많이 하죠. 표시하기 한다. 세 번째, 문항을 분석. 변별력이 낮은 문항을 찾아내서 일단은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문항을 분석한다. 세 번째. 네 번째, 최종 선정된 문항으로 척도를 확정하고 점수를 합산한다. 척도를 구성한다. 구성 단계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같이 나왔던 문제가 또 뭐냐 비슷하게 썼던 개념을 설명하고 개념을 설명 다른 척도와 비교할 때 썼던 장단점 한 가지씩 적으시오. 썼던 척도의 개발 과정 또 4단계 비슷하게 나온 거죠. 설명하시고 이것까지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단수 무작위 확률 중요하다고 그랬죠. 추출법의 의미, 장단점 2가지. 개념은 뭐다? 의의는 뭐다? 의미는 모집단의 각각의 요소 또는 사례들이 표본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같은 확률 표집 방법이다. 장점으로는 뭐가 있다? 단수 무작위. 우리가 로또, 공 생각하면서 안에서 번호를 무작위로 뽑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수 무작위. 그래서 모집단의 모든 요소가 동일하고 독립적인 추출 기회를 가지므로 표본의 대표성이 높다. 두 번째, 모집단에 대한 사전 지식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뽑는 겁니다. 세 번째, 다른 표본 추출 방법에 비해 표집 오차의 계산이 용이하다. 장점. 단점으로는 뭐가 있냐? 당연히 표집 틀, 모집단 전체의 명부를 확보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로또. 두 번째, 모집단이 크고 이질적일 경우. 크고 다른 경우죠. 이질적인 경우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본의 규모가 커져야 됩니다. 세 번째, 중화 추출법 등 다른 표집 방법에 비해 표집 오차가 클 수 있다. 이게 단순 무작위 단점이죠. 그래서 중요하다. 단순, 개통, 층화, 군집 중요합니다. 시험 때 그냥 술술 쓰셔야 됩니다. 이건 10번 표집오차, 비표집오차 중요하죠. 이것도 의미와 발생 원인 4가지.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
의미 적는 거죠. 표적 오차는 뭐다? 표본 추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다. 표본 추출 과정이 충분하지 않거나 대표성이 없는 표본을 잘못 추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차. 반드시 발생하죠. 표본 추출 과정에서 충분하지 않거나 대표성이 없는 표본을 잘못 추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차. 표본 추출 시 반드시 발생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좋죠. 비표본 오차는 표본 추출 이외의 과정이죠. 이외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이므로 표본 선택에서 생기는 오차가 아니라 표본 조사를 할 때 표본 체계가 완전하게 설계되지 않아 발생하는 오차. 정도는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표본 오차의 발생 원인은 뭐다? 조사패 구성 방법 오류, 조사자의 자질, 설문 문항의 모, 감정적인 단어 사용, 면접 기간의 또 길이에 따라 우리가 또 달라집니다. 오차가 생기죠. 면접자가 기술을 사용하고 잘 활용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알아두시고. 비슷한 문제 뭐가 있죠? 표본 오류, 비표본 오류, 의미 쓰고, 비표본 오류 중 불포함 오류, 무응답 오류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128쪽 확인하시고, 표본 오류의 정의, 표본 오류도 아까도 정의했죠. 오류를 정의와 오류를 줄이는 방법. 여기 나왔습니다. 2024년 기출에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측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의 원인 3가지. 기출. 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도 기출문제 필답형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판단 유보 범주의 예를 들고 포함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신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 문제는 한 번씩 보고 가는 게 좋습니다. 또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 유보 범주는 뭐가 있다? 모른다, 모르겠음, 의견이 없음, 해당 사항이 없음, 중립이라는 얘기는 보통이다 그렇게 쓰셔도 되고, 보통이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보통이다. 그래서 어떤 질문에서 5점 척도를 예시를 들 수 있는 거죠. 매우 그렇다, 아니면 또 그렇다. 그래서 가운데 보통이다 이렇게 판단 유보를 주는 겁니다. 보통이다, 모른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판단 유보 범주의 예를 들지 안 들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함을 결정했을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 2가지. 첫 번째 뭐가 있죠? 응답자의 지식 수준이나 태도 형성 여부를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조사자가 주제가 일반 대중에게 생소하거나 또 전문적인 내용일 경우 판단 유보 범주가 없으면 응답자는 잘 모르면서도 억지로 어떻게 한다? 아무 답이나 고르게 되는 거죠. 아무나 답이나 고르게 된다. 이걸 가짜 의견이라고 하는데, 이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어떤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중간, 모릅니다, 의견 없음 이런 범주를 포함해야 되는 겁니다. 2번째, 응답자의 찬반 방향성을 확실히 가려내는 것이라면, 확실하게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는 내용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통이다, 판단 유보 범주를 포함할 필요가 없죠. 제외하면 됩니다. 범주를 제외합니다. 제외해서 강제 선택을 유도할지 고려해야 된다. 아니면 응답자 중 실제로 중립이나 무관심층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면 어떻게 한다? 범주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범주를 포함시킨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고려해야 돼서 우리가 판단유보 범주의 예시를 드는 겁니다. 신규로 나온 문제니까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도 신규로 한번 나온 것 같습니다. 신규로 피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 우편조사와 면접조사에서 결과가 당연히 차이 나겠죠. 우편으로 보내는 거랑 1대1로 면접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면접 과정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설명하시오. 그래서 피임과 같은 민감하고 사적인 주제를 조사할 때는 당연히 우편조사와 면접조사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죠. 당연히.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익명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느냐. 두 번째, 사회적으로 바람직성 편향 때문인지 그것을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두 번째, 익명성, 심리적 프라이버시. 세 번째, 조사자 효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죠. 그래서 면접조사는 뭐다?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에서 보면 조사원과 당연히 직접 얼굴을 맞대고 대화함으로 응답자는 어떻게 한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이나 올바르다 생각되는 방향으로 답을 어떻게 한다? 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왜냐? 당연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가 얘기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래서 피임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나 자신의 실제 습관을 숨기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우리가 바람직하게 생각되는 그런 수준으로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편조사는 어떻게 한다? 상위 조사원이 없으니까 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겠죠. 자신의 생각을 좀 더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 그 차이죠. 그 다음에 또 익명성, 심리적 프라이버시에서 보면 면접조사는 자신의 사생활, 낯선 사람에게 내뱉는 과정, 말하는 과정이죠. 말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거부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이는 무응답이나 당연히 거짓 응답으로 이어지겠죠. 앞에서 말하니까. 우편조사는 그렇지 않다. 혼자 있는 편안한 장소에서 기입하고 무기명으로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느끼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적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조사자의 효과를 보면 조사자의 성별, 나이나 말투, 당연히 응답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보수적인 인상의 고령의 조사원이다 그러면 묻는다면 젊은 층은 솔직한 답을 회피하죠. 아무래도 세대차가 있으니까 말하기 좀 꺼려질 수 있다. 우편조사는 상관이 없다. 내부에 이런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니까 솔직하게 또 답할 확률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보면 우리가 두 가지만 적으셔도 답을 충분히 점수에 받는데 지장이 없으십니다. 3번 예비조사에서 개방형 질문이 사용되는 이유, 이거는 빼시면 되겠죠. 사용되는 이유와 본조사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서술을 하시오. 그럼 우리가 예비조사에서 첫 번째 개방형 질문 사용 이유는 뭐죠? 개방형 한다는 이유는 뭔가 계속 모를 때 잘 많이 쓰잖아요. 개방형은 주고받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사자가 모집단의 특성을 잘 모를 때 응답 범주를 파악할 때 사용한다. 두 번째 뭐죠?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보를 포착하기 위해 사용. 세 번째는 조사 대상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형 질문을 쓴다. 또 마지막으로 질문의 명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거죠. 네 가지. 그러면 본조사에서 활용 방안은 뭐다? 예비조사에서 빈번하게 언급된 내용들을 어떻게 한다? 본조사의 객관식 보기로 변환해서 통계 분석에 활용한다.
두 번째, 설문문항의 정규와 수정이 활용된다. 세 번째, 응답의 변별력을 확인하여 본조사에서 5점, 7점, 11점 중 어느 척도를 사용할지 결정한다. 네 번째, 새로운 변수를 추가하거나 가설을 설정할 때 활용한다. 문제 괜찮죠? 문제 좋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도 한번 다시 꼼꼼하게 개방형 질문을 당연히 어떨 때 사용하는지, 본조사에서 그러면 이 개방형 질문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기술조사의 개념, 활용 상황을 쓰시오. 기술조사, 탐기설, 기술조사는 뭐죠? 대상의 특성이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다. 활용 사항은 어떻게 되죠?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할 때 사용하죠. 두 번째, 발생 빈도나 비율을 추정할 때 사용한다. 세 번째, 변수 간의 연관성을 측정할 때. 네 번째, 미래를 예측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짧게 적으셔도 됩니다. 비슷한 문제가 또 뭐가 있냐 보면 탐색적 조사 중 문헌조사의 의의와 특징을 5가지 쓰시오. 문헌조사 뜨는 거죠. 문헌조사 의의와 특징 5가지. 이것도 적을 줄 아셔야 됩니다. 다른 문제, 탐색조사, 기술조사, 개념을 설명, 개념 쓰는 거죠. 탐, 기술, 종류를 각각 2가지씩 쓰시오. 이런 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5번 사전조사에서 기대했던 응답의 분산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나온 거죠. 응답이. 그랬을 때 설문지를 어떻게 수정하면 되는지 서술하시오. 이것도 신규 문제를 보면 되죠. 문제 좋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냐? 한쪽으로 몰렸을 땐 첫 번째, 척도를 좀 더 세분화한다. 응답의 특정 점수가 몰려있다면 4.5점 척도를 어떻게 한다? 7점에서 11점 척도로 변경해서 응답자가 더 세밀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유도한다. 이렇게만 적으셔도 됩니다. 또한 비연속적 척도를 연속적 척도로 변경한다. 두 번째, 문항의 극단성을 조절한다. 난이도. 질문 자체가 너무 당연하거나 편향되어 있으면 분산이 나오지 않죠, 당연히. 그래서 질문의 강도를 어떻게 하냐? 완화하거나 강화한다. 그러면 강화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1을 강화를 한다는 건 어떤 얘기다? 만약에 질문이 귀하는 자녀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화 질문은 어떻게 바꾸죠? 귀하는 자녀의 안전을 위해 매달 10만원 이상의 추가 부담에 세금을 납부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강화를 하는 거죠. 강화. 완화는 뭐가 있다? 완화는 귀하는 직장 동료를 험담하거나 괴롭힌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를 완화를 표현은 어떻게 바꾼다? 업무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본의 아니게 동료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기아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니까 좀 더 완화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강화하거나 완화한다. 사회적 바람직성을 제거하고 중립적인 단어를 선택해 심리적인 문턱을 낮춘다. 세 번째, 유도 질문 및 편향성 점검에서 같이 중립적 표현을 사용한다. 적으시면 되죠. 문제 괜찮습니다. 이런 문제는. 6번 측정 오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의 원인 3가지. 측정 오차 과정이죠. 그럼 뭐다? 측정 도구에 의한 원인, 측정자에 의한 원인, 측정 방법이죠. 또 마지막으로 부적합한 측정 대상에 대한 원인. 이렇게 4가지 가볍게 적을 수 있습니다.
7번 1차 자료와 비교한 2차 자료의 장단점. 1차 자료와 비교했을 때입니다. 2차 자료 장단점. 기존의 자료죠. 2차 자료 장단점 쓰시오. 2차 자료는 뭐다? 우리가 연구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용될 수 있는 이미 연구된 기존 자료, 기존 데이터를 수정, 편집해서 분석할 수 있다. 뜻이죠. 2차 자료.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시간이 절약되죠. 비용 절감되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두 번째, 수집의 용이성, 접근성이 좋다. 정부 통계나 포털, 논문, 보고서 같은 걸 통해서 언제든지 쉽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죠. 세 번째, 문제 정의 및 가설의 설정의 기초. 우리가 본격적인 조사를 하기 전에 문제의 성격과 범위를 파악하는 탐색적 조사 단계에서 당연히 매우 유용하다. 탐색적 조사 단계에서 매우 유용하다. 연구 과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 이렇게 세 가지 쓰시면 됩니다. 두 가지니까 두 가지만 확실하게 쓰시면 되죠. 단점으로는 뭐다? 적합성이 부족하다. 이게 적합한 건지 아닌지 확실하게 우리 만들어져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적합성으로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그래서 본래 다른 목적으로 수집된 자료이기 때문에 내가 연구자 하고자 하는 조사의 목적이나 단위나 분류 기준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정확성 및 신뢰성 확인이 어렵다.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성 어떻게 정확한지, 그죠? 신뢰성이 있는지 약간의 우리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료의 시의성 정화라는 것은 발표된 지 오래된 자료인지, 급변하는 우리 상황에 최근에 만들어진 자료인지 우리가 잘 판가름하기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자료의 시익성이 저하될 수 있다. 두 가지 자기가 잘 쓸 수 있는 거 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비슷한 문제로는 조사 연구의 자료는 그 성격에 따라 1차 자료, 2차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예를 한 가지 드시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어떻게 나왔냐? 2차 자료의 장단점을 세 가지씩 쓰시오. 장단점 알아야 되고, 2차 자료는 내부 자료와 당연히 외부 자료로 구분되죠. 각각의 예시 설명하시오.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2차 자료에 대한 내용 분석법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경우를 세 가지 제시하시오. 내용 분석법입니다. 실시하기 정확한 적합한 경우 세 가지. 이것도 연습하셔야 되고, 다섯 번째, 2차 자료가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평가 기준 세 가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 기출문제. 여섯 번째, 1차 자료와 2차 자료 각각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2차 자료 특징 의 쓰시고 2차 자료 의 쓰시고 각각 예를 들어 설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다 알고 계셔야 되고 계속 가서 확인하시고 적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8번 표본 오차의 개념 중요하죠. 표본 오차 감소 방안 두 가지를 쓰시오. 표본 오류가 뭐죠?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발생하는 오류다. 그래서 표본 추출 과정에서 충분하지 않거나 대표성이 없는 표본을 잘못 추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 표본 추출 시 어떻게 하죠? 반드시 발생하죠. 반드시 발생한다. 줄이는 방법은 뭐다? 줄이는 방법.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한다. 표본 선택을 보다 구체적이고 모집단의 특성에 맞게 바꾼다. 세 번째, 비확률보다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세 가지 쓰실 줄 아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다. 다음 또 비슷한 문제로 표본 오류와 비표본 오류의 의미를 쓰고 비표본 오류 중 불포함 오류와 무응답 오류 네, 설명하시오. 표본 오류 똑같이 적으시면 되죠. 정의 적으시고 비표본 오류는 뭐다? 표본 추출 이외의 과정에서 표본 추출 이외의 과정 발생하는 오차다. 전체 오차에서 표본 추출 오차를 제외한 나머지 오류 뭐가 있냐? 무응답,
조사 현장에서 오류, 자료 기록, 처리상 오류, 불포함 오류 등이 위에 야기가 되는 거죠. 발생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불포함 오류는 뭐죠? 불포함. 표본 조사를 할 때 표본 체계가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표본 체계가 완전하지 않은 발생한다. 즉, 조사 설계상의 오류. 그래서 여기까지 적으셔도 됩니다. 무응답 오류는 뭐다? 무응답 말 그대로 무응답이죠. 표본 추출 과정에서 선정된 표본 중 일부가 연결되지 않거나 응답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오류를 무응답. 필기 때도 나오기 때문에 이 개념 자체는 불포함 오류랑 무응답 오류는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요하다. 같은 문제로 뭐가 나왔다? 표본 오차와 비표본 오차의 의미를 쓰고 비표본 오차의 발생 원인 4가지를 설명하시오. 이것도 쓰실 줄 아셔야 된다. 9번 할당 추출의 문제점 설명하시고 할당 추출은 뭐다? 표본의 하위 집단 분포를 의도적으로 정하는 거죠. 비확률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정한다.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는 비확률 추출법이다. 할당. 자, 문제점에 뭐가 있죠? 조사자가 조사하기 싫은 사례들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 조사자의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일반화가 어렵죠. 3가지. 할당 표집. 그 다음에 또 문제가 할당 표집에 대한 게 또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올 확률이 또 있죠. 잘 나오고. 그래서 135쪽에 보면 할당 표본 추출법에 표본의 크기를 구하여 다음의 표를 완성하시오. 완성하는 거죠. 보고서. 주어진 조건을 보면 전체 1000명 중 남자는 400, 여자는 600. 4대 6이죠. 4대 6이고 20대는 40%, 30대는 40%, 40대 이상은 20%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남자 비율 4대 6이다. 그런데 우리 전체 할당 표본 추출의 표본 크기를 구해줬습니다. 이 전체가 200이라고 줘줬습니다. 200. 그러면 남자는 뭐다? 0.4잖아요. 여기서 뭐 전체를 0.4를 곱하면 몇 명이 나왔냐? 80명이 나옵니다. 80명. 당연히 200명에서 80 빼면 120명 나오겠죠. 0.6 곱하기 200이죠. 0.6 곱하기 200 하면 120명. 그래서 더한 게 200명 나왔다. 그래서 남자는 20대는 몇 프로? 80명. 걔는 전체는 80명에서 20대는 40%이기 때문에 80 곱하기 0.4, 40%. 그러면 32가 나온다. 30대는 몇 프로? 80 곱하기 40% 똑같죠. 0.4라면 32. 40대 이상은 80 곱하기 20%니까 0.2. 몇 명이다? 16명. 토탈 더하니 80명. 나왔죠? 여자는 보다 120 곱하기 0.4. 120 곱하기 0.4. 120 곱하기 0.2 해서 120명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자는 곱해주면 뭐가 나오죠? 48, 48, 여기는 24. 그래서 120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로로 더했더니 얼마 나온다? 32 플러스 48, 80, 전체 80, 32 플러스 48, 80, 16 플러스 24, 40. 요거를 다 더했더니 토탈 뭐가 나온다? 또 200이 나온다. 그래서 이 식을 안에까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가로 안에 네모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10번 생태학적 개념 잘 나오죠.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태 개인주의적 오류.
생태학은 뭐다? 집단 얻은 분석 단위의 조사 결과를 그 집단 속에 속한 어디에다가 적용시킨다? 개인 집단에서 개인이 분석 단위 그대로 적용하여 결론을 내릴 때 발생하는 오류이다. 생태는 크기 때문에 집단이 먼저 나온다. 항상 집단이 먼저 나오고 개인. 오류에는 뭐다? 전국의 시도를 조사한 결과 대학 졸업 이상의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 낮은 지역에 비해 소득이 더 많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 개인에다 지금 적용한 거죠. 수준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에 비해 소득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 이렇게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적, 생태학적 뜻과 예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잘 나오니까. 다른 문제를 보면 생태학적 오류, 개인주의적 오류, 환원주의적 오류까지 의미를 설명할 줄 아셔야 된다. 환원주의까지. 또 조사 결과의 연구의 결과 해석 시 분석 단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야기될 수 있는 오류 두 가지. 개인주의적, 생태주의적.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아, 11번 문제. 혹시 이것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응답을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순차적 학대기랑 회기대체랑 콜드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순차적 문제가 나왔으니까 순차적 학대는 뭐다? 키워드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 자료 내에서 결측치가 발생하면 특정 변수를 기준으로 바로 직전에 위치한 응답자의 값을 대체한다. 그런 말입니다. 회기대체는 뭐다? 결측치가 발생한 변수를 종속 변수로 관련 있는 다른 변수들을 독립 변수로 설정하여 회기식을 도출한 다음에 그 회기 모델을 통해 예측값으로 결축치를 채운다. 이건 쉽지는 않죠. 콜드는 뭐다? 순차적 핫덱은 현재지만 콜드는 과거입니다. 현재 조사가 아닌 과거의 조사 자료나 외부의 유사한 통계 자료로부터 얻은 값을 활용해서 결측치를 대체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끔 나올 수 있는 문제.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필답형은 계속 손으로 써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미지로 시간이 안 되면 계속 반복해서 머리로라도 쓰시고 자기가 키워드를 중심적으로 정해서 계속 쓰는 연습, 키워드만 적고 말을 이어서 쓰시면 됩니다. 이 필답형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작업형도 같이 플러스해서 점수를 내는 거기 때문에 필답형 같은 경우는 10문제 나와서 7문제, 세 문제가 설사 잘 모르더라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아는 대로 최대한 풀어 쓴다. 모르더라도 일단 적어서 낸다. 소설을 쓰셔도 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그냥 막 쓰시고 뭐라도 쓰면 거기에 또 맞는 게 점수가 부분 점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빈 공간으로 내지는 말자. 그렇게 시험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